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억장치 중에서 특수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기억장치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입력과 출력장치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특수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 목표 세우시고 또 열심히 집중해서 따라와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화면에서 다시 한번 지난 7강, 8강, 9강에 이어서까지 우리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컴퓨터는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고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측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번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게 될 운영체제에서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고요. 기타 나머지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부분을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우리가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을 우리가 지난 8강까지 공부하고 지금 9강째 접어들고요. 다음 강 10강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컴퓨터의 구조의 외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CPU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변 장치 중에서 기억장치의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 특수기억장치와 그리고 입력장치, 출력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쵸? 코끼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끼리의 발 부분만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코끼리의 손 부분, 앞발 부분만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억장치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역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좀 빡빡하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기억장치의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이번 시간에 좀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쭉 넘겨봐도 다른 페이지에서는 좀 이렇게 도표나 그림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거의 텍스트만 잔뜩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물론 그 제가 지난 어떤 강의더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재의 내용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좀 높아심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번 시간에 조금 가벼워서 그죠? 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정보 처리라는 과목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는데 나중에 카메라로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 책상에서 제가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 꺼내왔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책이에요. 그죠?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한 과목의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여러분 들고 계시는 우리 정보 처리 필기 교재만큼 두껍다는 얘기죠. 무슨 말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IT 쪽에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데이터 통신, 뭐 정보 통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개론, 이런 부분들이 과목당 책 두께가 이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정도의 내용을 줄여서 우리는 5과목을 한 과목의 책 두께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압축시켜서 만들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파는 그 유명 서점에서 정보처리 기사 필기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2배,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자, 그런데 줄여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나마 여기 있는 것들을 더 줄여서 이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과 순서를 똑같이 해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줄을 쳐 두시고요. 그죠?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그죠?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화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줄을 쳐 두시고 또 화면의 내용 중에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지만 자, 화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색깔로 이제 노란색은 아주 중요한 이제 타이틀 부분, 그리고 녹색 부분 보이시죠? 녹색 부분은 중요한 키워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달라고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색깔펜 좀 들고요. 자, 책에다가 이게 줄 팍팍 쳐가면서 제가 별표하라는 거 별표해 가면서 자, 그렇게 이번 시간을 따라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수기억장치의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연관기억장치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앞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기억장치의 이 특수기억장치 이 부분 있죠. 뭐 복수 모듈 기억장치, 연관기억장치, 캐시 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 이 네 가지가 특수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거다라는 개념 잡으시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레지스터라는 기억장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그쵸?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장치죠. CPU 내에 존재하는 플립플롭 같은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소자 또는 제어장치에 속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또 연산장치에 속하는 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장치인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용량은 가장 적어요. 그죠?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와 레지스터, CPU 간의 속도 보완을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라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 캐시 기억장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장치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대용량, 저속, 저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소용량, 고속, 고가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해드릴 때 이 연관기억장치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기억장치와 캐시 기억장치는 전체적인 기억장치 중에서 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기억장치이기 때문에 특수기억장치라 해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연관기억장치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관기억장치다. 자, 이 얘기는요, 영어로 하게 되면 Associative Memory다. Associative Memory 연관기억장치는 다른 말로 하면 연상을 한다. 뭔가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관기억장치의 개념은 기억장치에서 자료를 찾을 때 주소에 의해 접근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서 CPU라는 아이와 그죠? CPU라는 아이와 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나요? 그쵸? 노란색으로 바꿔서 볼게요. 자, CPU라는 아이와 자, 여러분 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시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지난 강의까지는 이쪽에 있는 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을 막 쓰고 연필을 막 썼는데 이제 여기 앞에 버튼을 만들어서 또 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드릴까? 물론 이것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맨날 여기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색깔펜 바꾸고 그리다가 자, 이걸로 버튼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바로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하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끼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뭐 지식적인 내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저와 1대1로 과외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접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형 강의 듣는 거 좀 재밌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좀 현장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자, 연관기억장치를 설명을 드리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CPU라는 이 중앙처리 장치와 그리고 주기억장치라는 놈 사이에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기억장치, 주 메모리가 있다면 이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10번지, 여기가 20번지, 30번지 주소가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어떤 데이터가 100이라는 데이터, 200이라는 데이터 있으면 이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이 주소를 따라서 찾아가서 이 값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 주소를 또 찾아가서 이 값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주소에 의해서 메모리를 접근했던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소에 의해 접근하지 않고 그죠? 자, 줄을 치세요. 눈치 빠른 사람들 빨리빨리 줄 치세요. 자, 주소에 의해서 접근하지 않고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내용이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하죠.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액세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억장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캠이라고도 부른다. 카메라 할 때 캠이 아니라 약자를 보세요.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다. 컨텐츠 뭡니까?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이 주소 상관없이 이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보다도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연관기억장치다. Associative Memory, 내용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메모리고 다른 말로 캠이라고도 부른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3개 하겠습니다. 3개. 연관기억장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러분 책에 연관기억장치의 특징이 있죠. 자, 특징 이 부분도 별표 2개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관기억장치의 개념은 우리가 알았어요. 내용에 의해서 접근하는 기억장치. 그러면 연관기억장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방금 설명드렸지만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보다 정보 검색이 더 빠르다는 거, 신속하다는 말, 중요한 말이죠. 캐시 메모리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 사용하는 매핑 테이블에 사용된다. 매핑 테이블, 우리말로 하면 사상 테이블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게 매핑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주기억장치에서 CPU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항상 주기억장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CPU가 이렇게 있고요. CPU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주기억장치 안에는 메모리가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에서 10번지, 20번지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번지에는 100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찾아가서 100번지의 값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와 CPU와 이 주기억장치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사상 테이블이라는 매핑 테이블을 두고 무슨 뭐랄까 견적서? 무슨 서류? 그죠? 서류상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그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주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가습기 하나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를 주문했기 때문에 내가 창고까지 막 가서 가습기 재고가 남아있나 없나를 보고 있으면 막 와서 주문해서 갖다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창고에 뭐가 몇 개 있는지는 뭘 보면 알아?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죠. 컴퓨터를 쓰지 않는 과거에서는 무슨 이렇게 재고 관리 말이 안 나오냐. 재고 관리 무슨 테이블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종이로 된 거, 문서로 된 거. 그죠?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재고가 있구나. 그럼 하나 팔게 되면 발을 정자를 하나씩 지워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직접 창고에 가지 않고도 그 내용을 갖다 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PU가 주기억장치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오고 갖다 놓고 할 때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매핑 테이블이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 사용하는 그 매핑 테이블을 연관 기억장치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어떤 내용, 데이터 어떤 전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사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기억장치와 연관 기억장치 등의 내용들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의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고 기억된 여러 개의 자료 중에서 주어진 특성을 가진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연관 메모리, Associative Memory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관 메모리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특수한 메모리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기억 장치에 넣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핑 테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도 아래쪽에 참고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메모리 계층 시스템에서 보조 기억 장치 내용을 주 기억 장치로 옮기는 데 필요한 거다. 물론 여기서 매핑 테이블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보조 메모리
자, 보조 메모리 사이에서도 어떤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고 보낼 때 이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의미겠죠. 매핑 테이블을 다른 말로 또 대응 관계 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의의 정보를 그에 대응하는 정보로 변환한다. 어떤 정보를 여기 넣어놓고 이 정보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상 테이블. 영어로 하면 매핑 테이블이란다. 이 매핑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용어입니다. 시험에 몇 번씩 나왔었고요. 기억해 주세요. 실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에서는요. 그 알고리즘이 30점 만점에 5개의 문제가 나와요. 갈로가 5개가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도 30개 중에서 30점 중에서 갈로가 5개 나와요. 한 문제당 6점이에요. 우리는 한 문제당 1점이에요. 필기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문제, 매핑 테이블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실기에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필기는 한 번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연관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기본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일치 지식이라는 말, 일치라는 말. 그렇죠? 매칭이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그 말이 여러분 교재에서도 시험에 그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각각 한 번씩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치 지식이가 내용의 일부가 같은 워드를 찾았으면 1로 셋 시킨다. 1로, 그러니까 0 상태를 1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일치 지식이다. 일치가 됐나 안 됐나, 매핑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지시하는 기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왔을 때 옆에 오답 쪽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틀린 것을 했을 때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 기억 장치의 연관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복수 모듈 기억 장치 보도록 하죠. 자, 복수 모듈이다. 모듈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그 형태를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A라는 모듈을 따로 만들고 B라는 모듈을 따로 만들고 C라는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형태. 그래서 모듈 단위로 어떤 일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죠. 여러분들은 그 비전공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쪽에 이제 인문대학 쪽이나 사회대학 쪽에 졸업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글을 쓸 때요. 글을 쓴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소설을 쓴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저는 글 쓰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컴퓨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을 쓸 때 뭐 서론, 본론, 결론해서 글을 쭉 쓰잖아요. 근데 그 글 내용 속에서는 주인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주인공, 그러니까 조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들을 조목조목 쭉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뒷부분에 가면 그 글이 막 꼬이게 돼버려요. 그러면 꼬여버리면 앞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조연의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 A라는 사람이 중간에 뭐 교통사고 난다든가 뭐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다가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게끔 만들려면 이 A라는 사람이 앞쪽에 와보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이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연이긴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일어났던 전체 일을 따로 하나 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조연이긴 하지만 이 글이 끝날 때까지 전체 흐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 대한 내용을 따로 모듈화 시켜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자연스럽게 중간에 끼워 넣는 거죠. 자연스럽게 합해서 전체 어떤 드라마나 글을 완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의 완벽한 드라마 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우리 컴퓨터 그렇거든요.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다 보면 순차적으로 짜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부분을 뜯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쵸?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모듈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내려가는 거. 모듈 단위로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 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수 모듈 기억장치, 다시 말해서 복수라는 말은 여러 개라는 뜻이니까 모듈을 여러 개를 두고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기억장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복수 모듈 기억장치의 개념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의 모듈을 여러 개를 가진 기억장치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여러 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자, 여러 개의 모듈. 자,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죠. 여러 개의 모듈을 가진 기억장치를 복수 모듈 기억장치라고 한다. 줄 쳐놓고요. 자, 따로 별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일단 메모리 인터리빙이 중요하거든요. 자, 복수 모듈 기억장치의 특징 중에서는 주기억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캐시 메모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캐시 메모리가 답일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캐시 메모리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주기억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의미지, 캐시 메모리는 문제가 나오면 CPU와 주기억장치 속도차를 보완한다는 말로 문제가 나오면 그게 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복수 모듈 기억장치에 대한 개념, 특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만 보세요. 괜히 이거 보고 캐시 메모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기억장치 버스를 시분할하여 사용한다. 시분할이라는 것은 시간 단위로 나눈다는 의미겠죠? 자, 기억장치의 장소에 접근을 보다 빠르게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뭐가? 복수 모듈 기억장치가. 그죠? 자, 복수 모듈 기억장치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는 이제 인터리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메모리를 인터리빙 하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를 인터리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리빙의 의미가 뭐냐? 인터리빙이란 여러 개의 독립된 모듈로 이루어진 복수 모듈 메모리와 그리고 CPU 간에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받는 그 버스가 이제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통로가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같은 시각에 CPU로부터 여러 모듈로 동시에 주소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그래서 CPU가 각 모듈로 전송할 주소를 교대로 배치한다. 교대로 배치한 후에 차례대로 전송을 해서, 그러니까 그 모듈 단위로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CPU로 데이터를 이렇게 메모리 상태에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데, CPU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전송로가 한 개밖에 없으면 이 전체를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듈 단위로 잘라서 한 개씩 이렇게 보낸다는 의미죠.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모듈로 병행 접근하게끔 만드는 기법이 바로 메모리 인터리빙이다. 그래서 CPU와 기억장치에서 실질적으로 대역폭을 느린다는 말은 폭이 넓어지니까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서로 다른 번지의 주소를 동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요. 메모리 인터리빙을 쓰는 목적은 메모리의 접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인터리빙을 한다는 거죠. 인터리빙, 그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디스크도 당연히 인터리빙이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 나오면 보조 기억 장치를 생각해야 돼요. 메모리 하면 주 기억 장치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디스크 인터리빙은 독립된 디스크를 2개 이상 나누어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를 모듈화 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독립된 디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요 말이 중요하죠. 번갈아 가면서. 인터리빙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의미가 번갈아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연속적으로 액세스가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는 방법론이고, 주기억장치 처리 속도에 비해서 사이클 타임이 오래 걸리는 디스크에 접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문장이 참 많다, 그죠? 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문장을 적어놓은 이유는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 많은 내용을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특히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메모리 인터리빙이에요. 별표 3개, 4개 정도 하겠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 그래서 메모리 인터리빙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과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제가 여기에 1번, 7번, 8번, 9번만 넣어놓은 이유는 그 중에서 그나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장을 제가 뽑아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7번, 8번, 9번에는 특별하게 따로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2번부터 제가 따로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던 부분은 따로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크 인터리빙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단독으로 기사에서 한 번 더 출제가 됐었죠. 자, 특수기억장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연관기억장치와 복수 모듈 기억장치 두 가지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연관기억장치의
개념과 특징 잘 정리해 두시고요. 복수 모듈 기억장치로서는 메모리 인터리빙에 관련된 얘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별표해 놓고 정리해 두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 캐시 메모리도 시험에 상당히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의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캐시 메모리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자, 문장을 앞에 있는 복수 모듈의 이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란 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실제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한다, 뭐 속도를 해결한다 이런 말 나오면 거의 99%가 캐시 메모리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겠다. CPU와 주기억장 사이다. 무조건 캐시 찍으세요. 그쵸? 믿으세요. 그쵸? 무조건 찍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개념은 캐시 메모리는 CPU의 처리 속도와 주기억장치의 접근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 사용되는 주기억장치의 메모리는 램 중에서 어떤 램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D램을 쓴다 그랬죠. 동적 램. 정적 램에 해당되는 S램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죠? 주기억장치로 못 쓰고 뭘 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캐시 메모리를 쓰는 거야.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CPU는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작업을 하게 되고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의 용량에 비해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CPU가 가져오라 하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에 없으면 주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그 내용을 가져와서 CPU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CPU,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CPU와 주기억장치에서 이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이 주기억장치는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CPU는 어떤 명령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기억장치는 CPU가 처리하라는 그거를 못 따라가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 그 감독관으로 인부들에게 어떤 명령을 막 내리는데 내가 막 말만 빨리 하는데 인부들은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 일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를 따로 두는 거죠. 다시 말해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중간 관리자를 두고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메모리가 바로 이 캐시 메모리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개념 이해합니다. 그래서 CPU의 속도와 주기억장치의 속도 차이가 클 때 명령어의 수행 속도를 CPU의 속도와 비슷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메모리다.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서 존재를 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쵸?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한다는 얘기. 자, 이러한 캐시 메모리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역시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캐시를 사용하면 주기억장치에 접근하는 횟수가 줄어들므로써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향상된다. 자, 주기억장치와 CPU 사이에 일종의 버퍼 기능을 수행한다. 버퍼라는 말 자체는 임시 기억 장소다 이런 얘기죠. 임시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수십 킬로바이트에서 수백 킬로바이트의 용량을 캐시 메모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매핑 프로세스. 매핑이라는 단어 계속 이어서 많이 나오죠. 매핑이라는 말, 우리말로 뭐다? 사상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상이다. 그죠? 자, 매핑 프로세스는 주기억장치로부터 캐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하는 하나의 용어이고요. 매핑 프로세스의 종류에서는 시험 문제 속에 나왔었어요. 다음 중 매핑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직접 매핑, 다이렉트 매핑, 2번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associative mapping. 그죠? 그 다음에 set associative mapping. 그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매핑 프로세스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그죠? 기사에서 출제가 됐었죠. 산업기사에서도 한번 나왔네요. 그죠? 자,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고. 그죠? 매핑 프로세스의 종류 세 가지 눈도장을 팍팍 찍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뭐, 캐시 메모리와 관련 있는 것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적중률과 또 참조의 국한성, 그리고 매칭이라는 거. 이것도 산업기사에서 좀 몇 번 나왔었고요.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었으니까, 다음 중 캐시 메모리와 관련 있는 것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맞출 수 있도록 눈도장을 역시 찍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특수기억장치 네 번째 가상기억장치입니다. Virtual Memory죠. 가상기억장치. 가상이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죠.
자, CPU가 있어요. 그죠? CPU,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CPU와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빨라요.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빨라요. CPU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죠? 그래서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차 보완하는 메모리로 뭘 쓴다? 캐시 메모리를 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비하면 주기억장치 속도는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주기억장치의 단점은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 용량이 너무 작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집의 컴퓨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보통 이건 날짜 얘기를 뭐 하면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왔을 때 2020년대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러분 집에 주 기억장치, 주 메모리가 있고 보조 기억장치, 보조 메모리가 있다면 여러분 집의 보조 메모리로는 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많이 쓸 거고요. 그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이 보통 한 2TB 정도, 요즘 최신형 컴퓨터를 사면 그죠? 2TB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3TB, 4TB, 1TB.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죠?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른다고요? 나중에 운영체제 시간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체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죠? 자, 주기억장치의 용량은 보통 한 4기가, 2기가, 4기가 또는 한 8기가바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보세요. 얘는 테라바이트야. 테라바이트를 얘를 그냥 그 약으로 따져도 2000기가바이트. 그러니까 1000단위잖아요. 그죠? 1000단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주기억장치가 여러분 집의 컴퓨터에 그죠?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주기억장치 8기가, 보조기억장치 2000기가.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지만 그 속도가 보조기억장치보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기억장치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야 컴퓨터 속도가 좀 빨라질 텐데. 그래서 돈 주고 주기억장치를 막 사드려요. 막 꽂아요. 그죠? 뭐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돈만 더 들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드디스크에 남아 돌아요. 얘는 2테라, 뭐 2000GB 이렇게 되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은 늘 남아 돌아요. 그죠? 남아 도니까 그 용량의 일부를 좀 떼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면 안 될까 해서 만든 메모리가 가상기억장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상기억장치, 가상메모리라는 것은 보조기억장치 일부를 떼서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가 가상기억장치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억 용량이 작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메모리 기법이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프로그램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보조 메모리의 총 용량에 해당되는 기억장소를 컴퓨터가 갖고 있는 것처럼 가상하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가상기억장치의 특징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색깔펜으로 표시해 놓은 거 2번, 4번, 5번, 11번에다가 역시 줄을 딱딱딱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주기억장치를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고요. 그죠? 실제로는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2번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실행이 가능해요. 컴퓨터의 속도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 말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가상기억장치를 쓰는 이유는 주기억장치의 용량 때문에 쓰는 거지 속도를 더 높이려고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게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중요한 말이고요. 자, 주소 공간의 확대, 용량의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다. 주기억장치, 물론 주기억장치 용량이 크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상기억장치를 쓰는 그 주 목적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용량의 확대를 위해서 가상기억장치를 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 말이고요.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는 DASD이어야 한다. DASD. 이거 뭔지 아시죠? Direct Access Storage Device. 발음 후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 Direct Access. 직접 접근 저장 장치. Direct
Access Storage Device.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다스드 방식. 다스드 방식 반대가 뭐죠? 사스드죠. Sequential Access Storage Device. SASD. 이건 순차 방식이고, 얘는 직접 방식이고. 자, 가상기억 공간의 구성은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고요. 논리적이란 말이죠.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자, 보조기억 장치는 자기 디스크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가상기억 장치로 사용할 보조기억 장치는 자기 디스크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가상기억 장치 특징은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는 부분 나오죠. 자,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운영체제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과목에서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까지 나와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줄만 몇 가지 쳐볼게요. 1번에 일단 정의니까 주기억장치에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전략. 그러니까 기억장치를 관리를 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을 왜 세우느냐? 효율적으로 적재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줄 쳐두시고요. 그 관리 전략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입 전략, 영어로 하면 패치 전략, 그 다음에 플레이스 전략, 배치 전략, 그 다음에 교체 전략, 리플레이스 전략. 자,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한 개념은 반입 전략이라는 것은요, 반입,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기억장치에 넣을 건가? 그죠? 언제란 말이 중요하죠? 언제 주기억장치에 적재할 것인가? 이 말이고요. 배치 전략은 어디에 그 내용을 배치할 것인가? 라는 전략이고, 교체 전략은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누구를 빼내고 새로운 걸 넣을 건가? 그러니까 교체라는 개념이죠. 그죠? 이미 사용되어 있는 페이지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빈 페이지 프레임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빼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넣게 할 것인지, 이게 바로 교체 전략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체제 시간에 계산 문제로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자, 세 가지 있다는 거 정확하게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자, 다음 페이지는 가상기억장치 관리 기법이 또 종류가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 있어요. 이 관리 기법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별표 할까요?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의 관리 기법. 자,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 두 가지 있는데 페이징 기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세그먼트 기법 두 가지 중에서. 자, 페이징 기법은 가상기억장치를 고정 길이의 페이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페이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주기억장치에 설치하고 그리고 주소를 변환해주는 기법이다. 페이지 단위로 변환해주는 기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하고 있죠. 가상기억장치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니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일부의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구분해서 걔를 가상기억장치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S가 운영체제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기법이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계산 문제가. 자, 계산 문제 나온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은 계산 문제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와 있는 숫자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숫자. 그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페이지 주소 공간이 64K일 때 이때 사용되는 페이지 수가 얼마인가 하고 블럭 수가 얼마인가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외워둡니다. 자, 페이지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소 공간이 64K이기 때문에 여기 한 페이지가 512워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4K 나누기 512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되죠. 64K 나누기 512를 해야 되는데 64K의 64는 2의 6승이 되겠죠. K라는 것은 킬로를 의미하는 거야. 킬로는 2의 몇 승이야? 2의 10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 2의 16승이 되는 거죠. 얘 나누기 512는 2의 몇 승입니까? 2의 10승이 1024. 그죠? 2의 9승은 512. 512의 반이 256이니까 2의 8승이 256이에요. 그죠? 2의 8승이죠.
그러니까 2의 16승 나누기 2의 8승 하게 되면 16에서 8을 빼면 되니까 2의 16승 510이죠. 그죠? 256이 2의 8승이니까 512는 2의 9승이죠. 그죠? 2의 9승. 그래서 2의 16승 나누기 2의 9승은 16에서 9를 빼면 되니까 2의 몇 승이 되는 거예요? 2의 7승이 되는 거죠. 2의 7승은 얼마? 2의 7승은 128이니까 결국 128페이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 문제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나눠주면 되니까 지수승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주면 되고 지수승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거 그거 말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기억 공간이 4K이므로 블럭 수를 따질 때는 그 4K 나누기 510이죠. 4K 나누기 512를 하면 되죠. 그래서 4K는 4가 2의 2승이고 K가 2의 10승이니까 총 2의 12승에서 512는 2의 9승이니까 2의 9승을 나눠주면 2의 3승이 되고 2의 3승은 뭐야? 8블럭이 된다. 지수승에 2의 3승이니까 8개의 블럭, 2의 3승은 8입니다. 그쵸? 자, 이런 예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체크 문제 풀 때도 이 관련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이 문제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본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쪽의 문제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나중에 체크 문제나 기출문제 풀 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세그먼트 기법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세그먼트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 페이징 기법은 페이지 단위고 세그먼트 기법은 세그먼트 단위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소 매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소 매핑 부분은 이제 주소 매핑이니까 주소 매핑 테이블이니까 거기 안에서 주소를 변환시켜서 보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기사에서 몇 번 나왔던 문제고요. 자, 주소 매핑은 가상 주소를 실기억 주소로 변환한다. 이게 가장 큰 정의니까 이 정의만 줄을 살짝 쳐놓고, 그죠? 자, 이 정의를 가상 주소를 실기억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이 주소 매핑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네 번째 사상함수 부분 있죠? 사상함수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이제 색깔펜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사상함수 부분에 대한 의미가 함수니까 펑션, 계산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찾아갈 때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핑 테이블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의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 자, 설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자, 인스트럭션이 명령이 수행될 때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려면 인스트럭션에서 사용한 주소는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억 장소의 주소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소로부터 기억 장소의 변환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실기억 주소를 계산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펑션 나오면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핑의 정의도 그죠?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의 페이지를 옮길 때 주소를 조정해야 주는 그 테이블을 매핑 또는 매핑 테이블 하는 것을 매핑 하는 그 테이블을 매핑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쭉 내려와서 기억장치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약어 세 가지 DMA, MAR, MBR 있다는 거. 이거 앞에서 다 배웠던 용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답 쪽지 오른쪽에 보시면 틀린 답으로 MUX, MUX는 멀티플렉스 다중화기를 의미하는 건데 틀린 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자계산기 기억장치의 주소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 가지가 주소를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사용자에게 얼마나 편리하도록 해야 될까, 주소 공간의 기억 공간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틀린 답으로 뭐가 나왔다고요? 주소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쵸? 이건 아니고 효율적이거나 사용자의 편리하거나 독립시킬 수 있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설계 시 고려사항이라는 거 시험에 기사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기억장치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조금 이번 시간에 좀 지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루하다, 그죠? 맞죠? 기억장치, 특수기억장치 중에서 한 문제 내지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것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계산기 구조 20문제 전체 중에서 특수기억장치를 단독으로 한두 문제 나온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문제 나오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반드시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에 입출력 기능,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입출력 장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죠. 입력할 때 여러분 뭐 필요합니까? 키보드, 마우스 필요하겠죠. 출력합니다. 출력할 때 뭐 필요합니까? 프린트기나 모니터 필요하겠죠. 그쵸? 그 입출력 장치인데, 뭐 사실 뭐 우리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야, 그 컴퓨터에 입력 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출력 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죠? 뭐 1번 키보드, 2번 마우스, 3번 스캐너, 4번 뭐 따로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기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지. 우리 정보처리 기사를 높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입출력 장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입출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출력 제어 장치가 첫 번째 1번, 2번, 3번 나오는데 뭐 하나 정도만 읽어보면 입출력 제어 장치는 입출력 장치와 컴퓨터 사이로 자료를 전송을 제어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는 뭐란 얘기야? 키보드, 마우스잖아. 키보드, 마우스와 컴퓨터하고 컴퓨터에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걸 제어하는 시스템을 입출력 제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쭉 내려옵니다. 자, 입출력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역시나 입출력할 때 이제 접속한다는 의미겠죠. 그 중에서 세 번째. 3번에 보면 입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장치의 동작 상태를 표시해주는 깃발, 신호, 그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치 번호를 해독할 수 있는 장치 번호의 디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역시 문제에 나왔었으니까 다음 중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포함되어야 하는 하드웨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입출력 장치의 종류 4번에 있죠. 요거는 이제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건데 입력 장치의 종류 중에서 OMR, OCR, MICR, 여러분들이 스캐너나 마우스나 라이트펜, 키보드 이게 입력 장치라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OMR, OCR, MICR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말로서 불러드릴게요. 받아 적으실 분 받아 적으세요. OMR은 옵티컬 마커 리더, 그러니까 광학 마커 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마킹하는 거 뭡니까? 우리 그 시험 답안용으로 쓰이는 거. 그렇죠? OMR. 그다음 OCR은 뭡니까? 옵티컬 캐릭터 리더입니다. 캐릭터가 뭡니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겠죠? OCR. 그다음에 MICR은 마그네틱 잉크 카드 리더의 약자거든요. 마그네틱 잉크 카드 리더라는 것은 자기 잉크로 이제 그 캐릭터나 문자를 읽어드릴 수 있는 건데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그 수표나 어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좀 특수한 글자로 이렇게 막 적혀 있잖아요. 그죠? 뭐 금액 같은 경우에 일자를 일자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쓴다든가.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MICR로 쓰인다는 겁니다. 입력 장치고요. 자, 출력 장치,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있고요. 보조 기억 장치에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이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나 이런 기억 장치를 우리가 왜 입출력 장치에 넣냐면 기억 장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죠. 저장하는 것은 입력이고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올 수 있죠. 불러온다는 것은 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는 입출력 겸용 장치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겠죠. 자,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입출력, 입력, 출력에서 기억 장치와 입출 장치의 동작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자, 역시 여러분 교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 장치의 처리 속도가 나노의 단위인 전자장치고, 나노라는 말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것도 단위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적어보면, 밀리라고 얘기합니다. 밀리세컨드에서 밀리초라고 하죠. 밀리초. 그 다음에 마이크로초, 그 다음에 나노초, 그 다음에 피코초, fem토초, 아토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가 이제 밀리초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얘가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5승, 10의 마이너스 18승, 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쵸? 그래서 나노초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그죠? 1하고 0 9개 분의 1초란 얘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나노의 단위인 전자적인 장치이고, 입출력 장치는 기껏 해봐야 밀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기억 장치의 속도는 이만큼 되는데
입출력 장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동작의 차이점은 입출력 장치는 느리고, 그죠? 바이트 단위로 쓰고요. 차고 발생률도 많아요. 그죠? 근데 기억 장치는 빠르고 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정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차고 발생률도 적다는 거.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의 동작의 차이점을 봐두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동기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통신, 정보 통신 개론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동기라는 말은 영어로 synchronous라고 해서 둘의 상태를 똑같이 맞추는 거라면, 비동기라는 것은 둘의 상태를 약간 이제 맞추지 않는 상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핸드쉐이킹 방식이라는 거 시험에 몇 번 나왔다는 얘기죠. 핸드쉐이킹 방식. 핸드쉐이킹 방식은 컴퓨터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입출력의 준비나 완료를 나타내는 신호, 그러니까 입출력의 준비나 완료, 준비를 나타내는 신호가 이 RDY라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나타내는 신호가 이게 STB라는 신호란 얘기예요. 요거는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셔도 되겠어요. 자, 비동기 전송은 이렇게 전송해서 결국 비동기 전송을 하게 되면 융통성과 신뢰성을 가진다. 그죠? 둘의 상태가 서로 달라도 융통성 있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기식 같은 경우 융통성이 없어요. 둘의 상태를 무조건 똑같이 맞춰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비동기를 영어로 하면 그 앞에 대문자 A를 붙여서 asynchronous라고 합니다. 동기를 하면, 동기를 영어로 하면 synchronous. synchronous라는 말이 synchronization, synchronize 스위밍 생각나죠? synchronize 스위밍이라는 게 둘의 상태를 똑같이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자 발레를 하잖아요. 그죠? 발레 맞나? 자, 아무튼 비동기 데이터 전송은 융통성과 신뢰성을 가집니다. 두세 개의 제어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용어인데요. 스트로브 펄스 방식이라는 용어. 자, 데이터 버스와 한 개의 제어선을 이용하고 메모리와 CPU 사이에서 정보 교환에 이용되는 용어로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비동기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버퍼링과 스플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버퍼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보통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는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때라든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실 때 혹시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하면 버퍼링 하면서 이제 한참 있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버퍼링이라면 스플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프린트 할 때 여러분 집에 컴퓨터 본체가 있고 그 컴퓨터에 그 프린트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본체에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는데 리포터를 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이 한 100장 정도 A4용지 100장을 프린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00장을 인쇄 버튼을 딱 누르면 쫘라락 하면서 그죠? 100장이 나오는데 100장 다 프린트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럼 10분 동안 컴퓨터 못 씁니까? 컴퓨터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보냈던 그 내용들이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놓고 컴퓨터는 내가 직접 다른 거 게임을 하고 기다리든지 다른 거 하면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스플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스플링 기능은 인쇄와 관련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포인트 한번 볼까요? 자, 버퍼링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의 처리 속도 차이를 개선한다. 버퍼링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버퍼링은 CPU와 그죠?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어떤 속도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저거 우리 그 뭐랑 비교하면 되죠? 자, CPU가 있고요.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있다. 자, 이렇게 본다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뭐 속도를 보완해 준다.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캐시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 그죠? 근데 지금은 입출력 장치와 CPU 입출력 장치 얘와 CPU 사이에 어떤 속도를 보완해주는 얘가 뭐다? 얘가 버퍼라는 얘기, 버퍼링. 그죠? 그런 개념이죠. 버퍼의 위치는, 주기억 장치다. 그러니까 버퍼가 이제 이 버퍼의 기능은 입출력 장치와 CPU의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는 건데 이 버퍼라는 메모리는 어디 있느냐? 주기억 장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일부분을 버퍼 메모리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한 번 나와 있는 데이터가 CPU에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스플링. 자, 스플링 IO의 효율을 높인다는 말은 IO가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입출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출력의 내용을 디스크 등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스풀의 위치는 보조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쵸? 요거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쵸? 버퍼의 위치는 주기억장치고요. 스풀의 위치는 보조기억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하는 기법이다. 병행 처리 기법이다. 이게 주로 이제 프린터, 인쇄 작업할 때 이제 스풀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버퍼링과 스플링의 차이점은 버퍼링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된다면 스플링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고급 언어에 대한 특징 나오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제 부분에서 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한번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죠? 그 프로그램을 짜는 언어, 컴퓨터와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언어는 크게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고급 언어 문제가 목이 막 메입니다, 지금. 자, 고급 언어 문제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한번 출제가 돼서 나왔던 겁니다. 고급 언어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인데 고급 언어는 하드웨어에 독립적이고 컴파일러에 종속적이다. 컴파일러라는 것은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언어는 하드웨어는 좀 독립적이지만 번역해주는 컴파일러에는 종속적이다. 요 문장 자체가 시험에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번 시간 상당히 좀 지루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수업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래는 제가 입출력 제어 방식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수업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고요. 입출력 제어 방식에 속하는 이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앞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특수기억장치 종류와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또 입력 및 출력장치 구성과 개념을 정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지루했습니까? 그래도 좀 할만했었죠, 그죠?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특수기억장치의 입출력장치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부분이죠. 인터럽트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병렬 처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 제 10강으로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 인터럽트와 병렬 컴퓨터를 마지막으로 전자기술 구조를 정리하도록 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